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형법 에스칼리바 요약 정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칼리바를 공부할 때 이 공부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에스칼리바 형법을 공부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기록형이라든가 사례형, 그다음에 선택형에 대한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에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이 방법인데 어떻게 활용하냐면 우리가 이제 선택형 있지 않습니까? 선택형 문제. 그 다음에가 이제 사례형. 그 다음에 이제 기록형.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사항을 공부하면서 에칼 이 부분에 대해서요. 형법.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역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을 이쪽에다가 이제 체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형 풀 때 잘 안 풀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에칼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빨리 일회독을 할 수가 있고 그 전날 다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례형도 마찬가지죠. 사례형도 에칼 부분에 대해서 잘 안 풀린 문제에 대해서 이쪽에다가 이수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기록형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제가 기록형을 마무리했는데 기록형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사례형도 좀 어렵지만 기록형 같은 경우는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면소 판결이라든가 공소시효 완성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전단 무죄라든가 후단 무죄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형사소송법 에칼 볼 때 거기다가 이제 잘못된 부분을 기입해 주시면 충분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활용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에스칼리버 형법을 딱 볼 때 이게 상당히 두께가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그만큼 함축이 돼 있다 이런 뜻이죠. 상당히 함축된 그런 이 교재다. 함축된 교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당락이 결정되고 형법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리걸 마인드라고 그러죠. 리걸 마인드가 완벽하게 이렇게 정립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칼리바 요점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형법 어떻습니까? 형법을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데 형법은 범죄, 그죠? 범죄를 구성 요건을 하고 그다음에 형벌이라는 그죠? 이것을 효과, 법률적 효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뭡니까? 실체법이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이다. 즉 내용을 중요시하는 그런 법이 바로 형법이 되겠습니다. 형법을 이루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형법의 어떤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총론과 강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총론과 그다음에 강론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제 빈도를 봤을 때는 거의 뭐 50대 5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섞어서 혼합해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확정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총론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부분에서 사례형으로 많이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출제가 됐던 문제가 바로 기록형으로 곧바로 흡수가 돼가지고 여기서 요약 및 활용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형법을 공부할 때는 범죄와 형벌이다 이런 개념을 일단 우리가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총론과 강론 돼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형법은 372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조가 이제 범죄 성립과 처벌 이렇게 돼 있고 372조가 동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70 마지막에는 동력 이 부분은 바로 재물에 해당한다. 그러죠? 관리할 수 있는 재물이다. 그러니까 자연력 같은 것도 동력 이런 것도 재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조문까지 우리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물론 뭐 뒤에 이제 형사소송법 내용도 있지만 관할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493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개괄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제1편 특히 이제 총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서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론은 서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서론과 그 다음에 이제 범죄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론. 그 다음에 이제 죄수론. 죄수가 몇 개냐? 그죠? 죄수. 그 다음에가 이제 형벌론 이렇게 크게 보면은 네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죄수론 있잖아요. 죄수론이
이게 말이죠. 이 형벌론과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파트로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수론이 중간에 껴 있지만은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한쪽 방향에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론에는 세 가지가 있죠. 바로 개인적 법익,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 그 다음에 국가적 법익에 관한 그런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초학도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럼 초학도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입생이라고 그러죠. 1학년에 입학하신 분들은 헌법,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이죠. 민법 총칙 배우고 그 다음에 형법 총론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 사실 뭐 민법 총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법에. 그러나 민법과 이 형법은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헌법을 또 공부하시는데 헌법도 1학년 보통 1학기 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 다른 법률을 이해할 때 그 법률을 잘 활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득하게 된다면 다른 법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가지고 빨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법이 이게 문제인데 형법을 이렇게 헌법이라든가 민법 이것과 달리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법 총칙의 개념을 대부분 다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행정법도 민법 총칙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형법에서는 민법 총칙이라든가 헌법 얘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법이 헌법의 어떤 근간이 되는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형법이 매우 의미가 크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론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서론 여기죠. 서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이 죄형 법정주의가 제일 중요해요. 서론 부분은 바로 이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법정주의. 범죄 형벌을 미리 성문의 법으로 규정하라 이런 우리가 사상이다. 바로 이제 그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디냐면 바로 국회에서 성문의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할 때 뭡니까? 입법에서 정하지 않은 행정 입법 있죠. 뭐 법규 명령이라든가 행정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와 달리 형법은 역시 국회에서 제정해야 된다. 자,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신의칙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범죄와 그 다음에 형벌을 미리 국회에서 만드는 법에 의해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정하겠습니까? 바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어떤 형벌권을 가지고 이 행위자를 벌하게 된다면은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따라서 믿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국회에서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형법을 만들어서 형벌과 어떤 보완 처분 이런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면은 형벌을 받겠구나라는 어떤 신뢰, 이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죄형법정주의가 도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칼리바 형법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 의미 같은 것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핵심 포인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할까요? 이 법률적인 서비스는 제가 의미라든가 이 취지 이런 것을 제가 간혹 가다가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지금 이게 토탈 해가지고 한 280페이지쯤 되거든요. 300페이지가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까지 합해가지고. 형법도 한 180페이지 좀 넘습니다. 190페이지 정도 되는데 원래 형법과 총론 합해가지고 보통 기본서 정도 되면은 보통 2000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론까지. 저도 뭐 형소법이라든가 형법책을 많이 제가 이제 제작도 하고 썼습니다만 이게 형법은 내용이 많다고 해가지고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리딩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와 최신 판례, 그 다음에 핵심 내용, 이론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해야만이 시험장에서 아주 능수능란한 답을 뭡니까?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가 있다. 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반복, 이거죠. 반복함으로써 내가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문제 푸는 기술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합격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중에서 학자의 길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암기할 사항은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사항은 꼭 이해하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이 어떤 정신 상태 이게 상당히 좌우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무조건 진도만 쭉 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형법의 기본 관념에서 개념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죄형법정주의를 지금 분설한 겁니다. 죄형법정주의. 자,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으로 미리 정하라. 이게 죄형법정주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죄형법정주의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나와 있죠.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 이렇게 딱 나왔다. 그럼 어때요? 자, 법정주의.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형법정주의는 어떻습니까? 범죄와 형벌을 미리 성문의 법으로 정하라 이런 얘기죠. 범죄와 형벌을 미리입니다. 바로 성문의 법률, 그죠? 성문으로 정하라. 이게 바로 죄형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이 많이 있어요. 한 6가지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관습형법 금지예요. 바로 관습형법. 관습형법을 하면 안 된다. 그죠? 형법 금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두 번째도 이 법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관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알겠죠? 이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지 다른 법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만 이 법률주의도 약간의 어떤 탄력성을 두고 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위임 입법의 한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위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게 이제 법률주의인데 물론 이것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적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주의다. 그럼 관습형법 금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률로 모든 것을, 그죠? 모든 범죄를 포섭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포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행정입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법규명령도 있고 행정규칙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임 같은 법규명령 중에서 위임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자, 행정입법이라고 하죠. 법규명령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위임명령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집행명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모든 법은 모든 사건을 포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형법의 단편성이라고 합니다. 자, 형법의 단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법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 내용을 모두 포섭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아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위임은 범위를 정해놓고 해야 돼요. 범위가 확장된다든지, 그죠? 남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구체적 개별적인 위임 어떤 원칙이 있거든요. 이걸 위법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남용이 돼가지고 이 자체가 또 위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꼭 알아두시고. 자, 첫 번째 에스칼리바 형법. 자, 관습형법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습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습니까? 관습법이라고 그러면은 법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관습법이 되는 건데 형법에 관한 관습법은 바로 관습형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국제관습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제관습이 있고 국제관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습법이 되려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 확신까지 있어야 된다. 자, 지금 관습적으로 내려온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 관습형법이라고 그러는데 모두 다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바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소송법적인 사고방식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디뷰 프로 레오 이런 번쭉 배웠죠. 이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관식 답을 쓴다든지 이때 한번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라틴 말로 해가지고 이걸 써주면 괜찮아요. 인디뷰 프로 레오 이렇게 써주면 좋겠고, 안 그러면 무죄 추정 원칙 거의 비슷하죠. 같은 뜻입니다. 무죄 추정 원칙 같은 뜻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형법에 대한 리걸 마인드를 반드시 이번에 확립하고 우리가 선택형이라든가 기록형이라든가
살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